북한이 지난 5월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서 85일 만에 재시도한 2차 위성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3단계 비행 중 실패했다며 오는 10월 다시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렇죠. 네. 보니까 예고 기간 첫날 그것도 새벽에 했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글쎄요, 저도요. 북한이 1차 때도 일본 측에 미리 통보를 했고 네. 이번에도 통보를 했는데 1차 때도 보면 통보한 첫날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첫날 발사할 것인가? 뭐 가능성은 첫날이 높다고 보긴 했습니다만 네. 저도 아침에 발사한 걸 보고 역시 첫날을 선택을 했구나. 이게 첫날을 선택을 했고 새벽 시간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3시 50분이면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니까 사실은 관측이 매우 제한되는 그런 시간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보면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이제 며칠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한미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발사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함께 묻어져 있고요. 새벽 시간대를 택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정찰, 사전에 그런 감시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라고 또 바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내용 자체도 보니까 지난번하고 다르게 1, 2단까지는 정상적으로 갔고 3단에서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북한이 1차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실패를 즉각 발표를 했거든요. 대략 한 2시간여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한 게 북한이 굉장히 솔직해져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차 때는 뭐 2단 엔진 점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1, 2단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고 3단 비행 중에 이제 자동 폭발 장치에 의해서 뭡니까? 비상폭발체계라고 그랬죠. 네. 비상폭발체계의 오류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요.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오류가 아니고 성공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간 위성이 정상적으로 이제 지상과 교신을 하고 이 수집한 정보를 계속 통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하고 실시간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물리적으로 그걸 실패를 감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 그런 것을 북한도 감안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1차 발사 때처럼 이제 서해상에서 인양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인양 작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2달여, 85일 정도 만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행태를 보면 실패하고 이렇게 85일 만에 재발사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들도 김정은이 굉장히 조급하고 빨리 발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물리적으로 과연 그게 되겠는가. 특히 지난번 1차 발사 때 2단 점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엔진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정원도 국회 보고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끊임없이 그 엔진 연소 시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2차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실제 보면 북한이 이번 기간에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사실 이번에 북한 발표대로 본다면 2단 그대로 점화가 됐고 3단 비행 중에 폭발이 된 거니까 그렇다면 1차에 비해서는 진전이 됐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이 낙하물을 우리 군이 수거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한다면 1차 때 분석 결과 분석 데이터와 이번 분석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진전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역량이 향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수 있는데
지난번과 다른 건 뭐냐면 지난번에는 위성까지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렇죠. 봤거든요. 이번에는 3단에서 폭발되면서 아예 위성 자체가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지목한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하고 좀 다른 곳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위치를 좀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1차 때 이 일본 측에다가 통보한 예상 낙하 1, 2단 또는 3단 낙하 지점이 서해 2개소, 그다음에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에 1개소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1차 때와 2차 때와 같다 그러거든요. 통보 내용은. 네. 그런데 실제 일본 측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낙하된 지점이 그 북측이 북한이 통보한 내용보다 벗어난 곳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뭐 기상의 영향인지 네. 아닌지는 좀 더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기존에 있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이미 기존 발사장부터 좀 떨어져 있는 네. 바닷가에 있는 발사장에서 또 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 발사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발사의 이 비행의 궤적이 이 발사대의 안정성이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비행 궤적에 어떤 오류가 오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찰 위성 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거 ICBM 훈련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성능 훈련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2번 연속 실패를 한다는 것은 ICBM의 성능이 과연 어떨 거에 대한 또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북한은 정찰 위성이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찰 위성의 논리나 ICBM 탄도미사일 발사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건 탄도미사일이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NSC에서도 이후의 발표 내용도 보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보면 이렇게 2차례 실패한 걸로 봐서는 결국 북한의 ICBM의 완성도는 상당히 좀 과제, 숙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실제 보면 북한이 그동안 ICBM, 화성 15, 화성 17, 화성 18 일련의 그런 발사를 통해서 사거리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네. 뭐 고각으로 발사를 했으니까 고각 발사 내용을 정상 발사한 것으로 환산해 보면 그러면 대략 사거리가 13,000, 15,000, 15,000km 같으면은 북한이 평양에서 발사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도달하지 않은 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북한의 사거리는 이미 입증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각 단계마다 정확성, 이 정확성, 다시 말하면 정교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느냐는 것이고 또 ICBM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의 재진입, 대기권의 재진입 이후에 북한이 원하는 목표에 정확히 탄착할 수 있는가, 타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 특히 미국에서 이 ICBM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 이제 1차 실패 후 뭐 2달여 만에 갑작스럽게 또 이제 발사를 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조급한 것 같다. 빨리 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조급할까요? 사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정은이 2012년 할아버지 100회 생일 때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네. 최근 보도에도 나오지만 북한의 아사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동요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이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고 정말 내부 결속 체제의 공고성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이 업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김정은은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5가지 군사 업적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찰 위성입니다. 네. 사실 정찰 위성 우주력 강화는 선대로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작년 말에도 금년 4월에 이걸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한 달 반, 2달 가까이가 늦어졌는데 실패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빨리 이걸 완성을 시켜서 김정은의 업적, 그다음에 이것을 부각시켜서 내부적인 어려움도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 특히 한국, 미국, 일본 지금 강화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견고하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다급함이 네. 여기 묻어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나왔지요. 한미연합연습이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의지와 역량을 과시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이렇게 아무리 쏴대도 국제사회가 아무리 규탄을 해도 자기들에게 오는 추가적인 물리적 피해는 없다. 그러니까 이참에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같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급해서 쐈는데 실패를 2번이나 했으면 물론 10월 달에 한 번 더 쏘긴 해야 되겠지만 책임자, 담당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1차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이후에 뭐 질책성 그런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난 8월에 저 8차 전원회의, 8기 8차 전원회의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중대한 결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 책임자나 담당자를 처벌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85일 동안 집중해서 그동안의 결함을 보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북한의 인력풀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누구를 처벌을 하거나 그러면 네. 이게 뭐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뭐 담당자를 처분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1차 때보다 지금 진전됐기 때문에 아하. 이걸 더 고무시켜서 10월 달 예고한 대로 3차 발사 때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0월 달로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월 달은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이거든요. 이게 북한이 뭐 사실 이런 ICBM도 그렇고 정찰 위성도 그렇고 중요한 신무기들을 발사할 때는 사실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실제 중요한 계기, 정치적인 일정을 뭔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 2차 발사도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 정권 수립일을 축하하기 위한 축포, 또 민간 무력 열병식도 지금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목적이었는데 10월 10일 선택한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도 사실은 정찰 위성이 없거든요. 우리가 군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정찰 위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위성 정보를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4.25 사업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금년 11월에 1호 그러니까 이 적외선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호기가 11월에 발사하는 걸로 잠정 지금 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0월에 발사해야 우리보다 앞서 발사할 수 있거든요. 아마 김정은은 그런 것들도 좀 계산에 넣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한미일 얘기도 해보죠. 한미일 같은 경우에 뭐 계속해서 공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 정찰위성 발사 관련해서도 이제 정보가 서로 오고 가긴 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오고 가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예, 그건 뭐 지난번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그다음에 공약 3가지 문건에 합의를 했는데 그 문건에도 보면 실제 한미일 3자가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금년 중 하반기에 이거를 완성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미일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됐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3자가 함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건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냉전 구도를 격화시키고 뭐 북중로에 대해서 대응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을 비난을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결국 이렇게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누군가? 첫째는 북한의 김정은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계속 협박하는 것이고 이 불법 행위를 두둔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이것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니까 한미일 군사 공조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 외교장관이 바로 또 전화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일이 공조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나온 3가지 문서 중에 하나가 한미일 각 나라의 위기 또는 위협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도록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그 공약의 이행의 1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상황이 됐을 때 바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향을 공조 조율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를 소집하는 문제, 안보리가 열리더라도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나 추가 제재가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독자적인 제재들을 강구하는 아마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북한의 이런 행위는 우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